먼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만큼이나 머지않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되면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사회 전반에 걸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 예측들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망연자실 이 사태를 맞닥뜨리기보다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늠하여 앞으로 닥칠 위험을 관리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의 미래학자인 제이슨 쉔커가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입니다. 출판사 미디어숲에서 펴낸 책인데요. 저자인 제이슨 쉔커는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가입니다. 그가 내놓은 분석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통화정책, 부동산, 농업 등 18개 분야의 미래를 예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 가운데 일자리와 교육, 부동산, 농업, 여행과 레저의 미래를 다룬 내용에서 부분 발췌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의 미래, 성큼 다가온 원격 근무의 서막. 사람들이 사무실 밖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 년 전 내가 2007년 맥켄지에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을 때 맥켄지를 포함해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했고 사람들은 이미 편안한 개방형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업들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분수령에 서 있다. 기업 입장에서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이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운영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지속하며 관리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좀 더 만족스럽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향후 10여 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에겐 모두가 해당할 수 있다. 먼저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의료 분야 전문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전공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다른 전문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학생들은 의료 분야야말로 경기 침체에 강한 직종이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실제로
의료 분야는 그렇다. 의료 분야가 경기 침체에 강한 이유는 로봇에 준비된 나, 로봇 시대의 일자리, 그리고 불황에서 자유롭기를 포함해 서너 가지 내 저서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두 번째로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혹은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위해 기술이나 전문성을 다시 갖추려는 이들이 커리어 변화를 생각하며 의료 및 보건 분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 분야는 수요가 높고 오랫동안 미 노동청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됐다. 인류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는 한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의료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길 희망할 수 있다. 팬데믹에 맞서 더 나은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자원하여 입대하는 이들이 나왔던 것처럼 애국심과 시민적 의무감을 띠고 소명으로서 의료 분야를 선택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것은 중간 단계의 커리어에서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거나 장기적인 직업 전망을 고려하여 혹은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사람들이 의료 분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운 금융시장, 팬데믹의 위험성과 자동화 시대에 변하지 않을 기회의 직업이자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지출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어쨌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 서비스는 국민 총 생산이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관광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의료 분야는 사람들이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필요로 할 상수이다. 의료 분야 커리어는 앞으로 오랜 기간 변덕이 없을 것이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개인 간병 보조원, 정규 간호사, 재택 건강 보조원 등이 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 직종, 그 중에서도 사람과 긴밀히 접촉해야 하는 일들은 여러 경제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격에 탄력적이다. 지식 노동자와 원격 근무, 의료 분야와 공급망 그 이상으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직업,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업은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가치가 있다. 이런 직업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지식 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재택근무 직업이 갖는 부가가치는 분명하다.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는 시간, 연료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을 줄여준다. 고용주로서는 사무실 공간, 주차 공간, 장비 시설, 사무실 용품 등 다양한 지출이 줄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물론 기업을 공격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노출된다거나 지식 인프라가 분산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여러 면에서 안정성이 훨씬 높다. 2009년 창립 이래로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했다. 사무실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기에 따로 사무실 공간이 없었다. 재택근무에서 내가 중요하게 신경 쓰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직원들이 시간을 준수하며 업무를 완성도 높게 끝마치느냐 하는 것이었다. 미래의 전문직을 살펴보면 원격 업무를 기반으로 한다. 의료 서비스, 유통망, 제조업, 무역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즈니스 직업과 전문가의 역할은 대부분 온라인화 될 것이다. 오래도록 이 같은 조짐을 보였다. 의료 서비스업, 유통업, 원격 직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선호가 커졌고 코로나19는 이를 성큼 앞당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직업들은 장기간 선망의 직업이 될 것이다. 교육의 미래, 온라인 교육의 3가지 트렌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교육의 미래에서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3가지 중요한 변화는 기술 등장으로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인 길드 시스템의 해체에 일조한 산업들에서 나타난 변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교육, 특히나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은 일종의 길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는 방식이 전부 이 길드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의 시스템이 중세의 도제식 교육생, 숙련된 장인, 명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3가지 수준의 학위들은 기사단이나 중세 공식 학위에서 보던 것들과 유사하다. 그 정점에 있는 박사과정은 그 학위 논문이 한 분야의 마이스터가 되게 하는 마스터피스를 본따 만들어졌다.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고등교육의 구조는 여전히 그 본질이 중세시대의 길드와 같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길드 구조는 많은 직업과 학제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강의 자료나 교육 콘텐츠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전통 학문과 학교 내 길드 구조를 위협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앞으로 수년간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온라인 교육 추세로 온라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 혜택을 누릴 것이다. 교육의 3가지 트렌드.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하기 좋은 환경 여건들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진 도심 속의 전형적인 캠퍼스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이미지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중소형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불경기에 온라인 교육 확산까지 겹쳐 부실대학들은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태로운 명문대학. 교육에서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질 것을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학기에 수천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만으로도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는 충격적인 경험이어서
정규 대학 과정 대신 빠르게 과정을 마칠 대안을 찾거나 꼭 교육적 가치 때문에 명문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학교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엘리트 교육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교육을 통해 특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격 교육을 하면 네트워크는 훨씬 더 느슨해진다. 이미 오래전부터 엘리트 고등교육기관들은 온라인 과정을 제공해 오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1910년부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와 학위 프로그램의 비용은 하버드 대학의 정규 과정 비용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정규 과정과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어쨌든 하버드 대학이지 않은가. 하버드 대학만이 온라인 강좌, 원격 수업, 온라인 인증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MIT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온라인 인증 프로그램들을 수료했다. 수업을 듣는 이유 중 교육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온라인 강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온라인 강좌가 네트워킹이라는 엘리트 기관의 가장 큰 잠재적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온라인 강좌든 원격 강의든 혹은 온 오프라인 혼합형 강의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육의 미래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학비가 너무 비싼 일부 고급 교육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육의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그랬을 때 보장되는 확실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온라인 강좌에 네트워크적 요소를 넣어 구상하고 설계해 제공한들, 온라인 강좌만으로 영향력 있는 교수, 이론가, 수상자, 그리고 훗날 미래의 지도자가 될 동료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교육을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뿐만 아니라 명문 대학의 학비 또한 약간의 가격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들은 네트워크를 위해 학교 밖으로 대체할 만한 경험을 찾아 나설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듣는 온라인 강의를 유튜브 보듯 수강하는 자녀들을 보며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보라. 이는 예상할 만한 부작용 중 하나이다. 부동산 업계에 불어닥칠 6가지 변화. 부동산 산업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하여 6가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 2. 자영업 가게 수요의 감소. 3.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4.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5.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6. 물류 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첫째,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핵심은 사람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니 대여 비용을 아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무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말이다. 일부 기업의 첨단 사무실은 호텔이나 아파트, 복합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적이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나타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땅값이 비싼 도심에 상업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자영업 가게들이다.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대안으로 주목받아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은 완전히 문을 닫거나 코로나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있다. 특히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은 면대면 접촉이 높은 서비스 산업이다. 접촉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확산세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사지 테라피, 네일 아트, 미용실 등은 사람 간 접촉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피하기 어렵다. 또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이 영세해 2조 3천억 달러의 코로나 경기부양 체계 지원을 받은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마도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증가할 텐데 자영업 부동산들의 손해는 갈수록 늘어나 코로나 이후 업계 전체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볼 때 세 번째 커다란 변화는 주택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국가 수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출 시장에서 중개를 돕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대출 담보물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모두 막지는 못할 것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이다. 주택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이므로 급처분하려는 주택들이 쏟아져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은 내려가게 마련이다. 이 또한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관광 밀집 지역인 라스베이거스, 올란도, 뉴올리언스 등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카지노와 테마파크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으로 코로나19 전염 고위험 지역에 분류돼 강제로 폐쇄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연장되면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충격이 크리라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빠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관광 수익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천천히 회복하겠지만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끝이 난 이후에도 주요 관광 도시들은 경제적 타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사람들의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할 것이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자 흩어져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의 널찍한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간 대체로 많은 이들이 미국의 도시화가 큰 추세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팬데믹의 몇 가지 영향으로 도시화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먼저 재택근무를 경험하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에 나가는 대신 직장에서 떨어져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며 업무를 봐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을 찾을 것이다. 게다가 밀집된 도심일수록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품절될 가능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전염의 위험성 또한 높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도시나 도심부보다는 교외 지역이나 시골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부부가 재택근무하고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선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오갈 필요가 없는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굳이 살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럴 바에는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째,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농업의 미래, 코로나가 던진 식량 충격.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는 농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과일,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업 분야 직종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 사람은 음식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바꾼 현실은 이러한 식량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믿음의 변화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직종 역시 달라질 것이다. 뜻밖의 떠오른 식량 문제. 코로나의 충격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농산물을 집에서 직접 재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됐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에는 집에서 직접 신선식품들을 얻기 위해 닭이나 다른 가축들을 키우기 시작한 이들도 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식량을 포함해 기초 생필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을 목도했다. 21세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달걀이 필요하면 닭을 길러야 한다고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그 일이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 놀랍게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문명의 이기에서 떨어진 삶을 살려는 이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한 식량 공급을 바란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해 볼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는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도 투자나 관련 직업, 국가 안보를 위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좀 더 많은 사람이 농업 분야를 찾을 것이고 그 인기는 10여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 가도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앞으로도 사람들을 괴롭힐 것 같다. 특히 커리어를 설계하는 젊은 세대는 훨씬 실제적인 우려일 수 있다. 사람들이 미래의 필수적인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이 무엇인지 갑론을박하는 사이 놓치고 있던 주제가 바로 농업이다. 농업이야말로 전형적인 필수 산업이다. 먹을 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행과 레저의 미래, 여행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제 홈캉스의 여파. 관광 밀집 도시에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경험이 중기적으로 관광에 미칠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고 불확실하다.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야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상외로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령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 비록 강제이지만 홈캉스가 되지는 않을까? 결국 강제 자가 격리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 향후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휴가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즐기는 쪽으로 선호가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들의 선호가 바뀌었다. 물론 새로운 경험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강제 자가 격리 조치를 일종의 홈캉스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홈캉스라는 말이 사용된 지는 20여 년이 채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 역시 홈캉스를 해봤고 생각보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강제 격리를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집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아 다시는 집에만 갇혀 지내지는 않으리라 마음을 먹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마음을 먹든 새로운 경험은 여행과 휴가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중기적으로 향후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그 경험이 어땠는지 사람들의 평가는 두고 볼 일이다. 사람들의 선호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전망과는 무관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앞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리라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볼 때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할 때 축제, 테마파크, 사람들로 붐비는 리조트, 카니발, 박람회, 콘서트, 대규모 행사 등을 피하려 할 것이다. 올 여름이나 올해 휴가를 떠난다면 좀 더 거리가 있더라도 보다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러리라 볼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여행과 레저에 일어날 확실한 변화. 여행과 레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학교 폐쇄와 외출 금지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하여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보다 훨씬 어렵다. 여행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행과 레저에서도 한두 가지 변화는 확실해 보인다. 먼저 여행과 레저는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지출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인즉 여행과 레저에 들어가는 개인 또는 기업의 돈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 악화로 현금 유동성이 약해지면 기업의 출장 부서는 자금 사용에 엄격해질 수 있다. 즉,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위험이 사라지면서 컨퍼런스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직접적인 투자 수익률 없이는 컨퍼런스에 돈 쓰는 일을 망설일 것이다. 관광산업 일자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특히 여행업계는 암울한 전망이 예상된다. 설령 여행, 관광, 레저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일자리를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와 같은 여행회사들은 여행객이 다시 늘어난 이후에도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 결국 항공사들이 가장 이익을 내는 곳은 비즈니스석과 1등석의 승객들이나 이륙 직전 탑승하는 비즈니스 출장 승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여행객이 감소하면 항공사 수익률도 감소하게 된다.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컨퍼런스 산업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호텔 투숙객이 감소하면서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반적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 적어도 향후 한두 해 동안은 여행과 레저 같은 항목에는 필수 지출 항목이 아닌 이유로 돈 쓰기를 망설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너무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들 거라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상황을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